김성환의 시사야. 국립고궁박물관이 개관 15주년을 맞아서 조선 왕실 문화의 진수가 담긴 대표 소장품 100선을 선정해 공개했습니다. 온라인에 공개된 소장품들은 조선 왕실과 대한제국 황실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유물들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전시를 계기로 우리나라 박물관의 역사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박물관이 처음 설립된 계기를 살펴보면 좀 치욕스러운 대목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헌직 역사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 경향신문 선임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이 동서양을 통틀어서 박물관이라는 게 처음 세워진 게 언제예요? 뮤지엄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프랑스어로는 뮤제고 독일어로는 뮤제움이라고 하고 모두 그 고대 그리스의 뮤즈라고 있지 않습니까? 뮤즈. 여신. 네. 여신에게 바치는 신전 안에 보물창고가 무세이온에서인데요. 거기서 유래한다 그러고 이것이 뭐 세계 최초의 박물관 형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고대 그리스까지 올라가는 거죠. 아, 굉장히 뭐 오래된 그렇습니다. 역사를 갖고 있다고 네.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박물관이 언제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박물관이라고 하는 개념이 좀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리스에서도 신전 안에 보물창고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를 읽어보면 신기한 물건들을 특별히 보관했다라는 기록이 덜어 나오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는 삼국유사의 연호랑 세오녀조를 보면 예. 기원후 157년에 이미 2000년 전이죠 벌써. 그 바다 건너 나라의 왕비가 된 세오녀의 비단을 가져와서 임금의 창고에 보관했다라는 기사가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유명한 그 만파식적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가 그 경주 도성인 월성내 천정고에 보관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신라 마지막 왕인 경순왕이 남고라는 창고에 있던 신라의 아주 유명한 3대 보물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천사옥대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그 고려 태조 왕건에게 이렇게 주고 그렇게 하니까 태조는 이것을 물장이라는 곳에 보관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물관의 효시가 네. 일종의 보물창고라고 본다면 거의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서궁의 고려 도경을 봐도 고려 때도 고려 궁궐의 장화전이라는 곳이 그 나라의 보물을 저장하고 경비를 엄하게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문각, 천연각 이런 데서는 임금이 내린 조서라든가 서화를 보관하고 있다고 했고 송나라가 보낸 서화를 뭐 천연각에 진열했다 이런 기록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선 시대에도 태조 이성계의 옛집이 있던 함흥의 그 경흥전에 머리에 쓰는 갓하고 거울하고 활찍과 화살 등을 소장하고 있었다. 뭐 이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물창고라는 개념은 뭐 왕실 거라든가 소유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꽁꽁 이렇게 몰래 숨겨놓듯이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관하는 창고였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오늘날의 박물관은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박물관의 개념은 언제 시작된 거예요? 그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박물관은 뭐 1909년 창경궁 안에 세워진 박물관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나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그 한국 박물관의 역사는 사실은 아픔과 치욕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근데 서양의 박물관은 좀 뭐랄까요? 화려한 걸 자랑하는 그런 개념의 박물관에 가깝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프랑스 만국박람회 그렇죠. 이러면 이제 건물 화려하게 져가지고 거기에 막 전시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치욕스러운 역사와 관련이 있어요? 그 뭐 우리가 그 고종이 1907년에 헤이그에 밀사를 파견하는 사건이 터지지 않습니까? 예. 왜 그랬냐? 그것은 뭐 약간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1904년에 발발한 러일 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뭐 포스츠머스 조약이 체결되고 네네. 여기서 일본은 뭐 대한제국에 대한 지도나 보호 이런 것들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고 일본은 또 일산늑약 이런 것들 네. 뭐 이렇게 강제로 맺고 그러니까 이제 고종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2회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하는 그런 사건이죠. 결국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교과서에 늘 배우듯이 네. 일본의 집요한 반대와 열강들의 방관 이런 걸로 실패를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순종이 즉위하게 되는데 이 그러면서 즉위한 순종은 고종과 함께 머물고 있던 경운궁 그러니까 덕수궁에서 나와서 홀로 창덕궁으로 이제 거처를 옮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창덕궁으로 유폐시킨 거예요? 뭐 사실상 유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고종이
양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네. 일제가 두 사람을 강제로 떨어뜨린 거다라고 하는 거고 순종의 새로운 곳으로 낙점됐던 창덕궁은 이제 수리공사에 들어가는데 문제는 그 수리공사의 공사의 책임자가 누구냐. 바로 국내부 차관이었던 일본인 고미야 미오마스라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인이 궁궐 수리공사 총책임자가 된다. 예, 그렇습니다. 좀 치욕스럽다는 거죠. 좀 한심한 노릇이죠. 네. 그러니까 이 1907년에 해외금 밀수 사건을 트집 잡아서 정미 7조약을 맺고 이거는 뭐냐면 조선 통감이 대한제국의 입법, 사법, 행정 전반에 걸쳐서 이제 통치권을 발휘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 종래 고문 정치 지도가 폐지가 되는데 통감이 대한제국 정부의 각부 차관을 일본인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때 고미야라는 자가 국내부 차관직뿐만 아니라 제실재산관리국장도 겸하게 되는 거죠. 사실상 러일 전쟁 직후부터 우리는 식민지 상태에 거의 들어간 것이랑 다름이 없었던 뭐 거의 거예요. 뭐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 내정 간섭을 세게 받았는데 1906년에는 악명 높은 궁금령까지 내렸는데 참 발음이 어렵습니다. 근데 뭐냐면 궁궐이 무질서하다는 이유로 해서 궁궐 출입을 제한하는 법령을 만들었는데 그 책임자가 고미야라는 자고요. 그러니까 궁궐에 출입하자면 일본 경무고문부의 허가증을 얻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강압적인 법령인데 사실상 임금을 연금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 왕실보다 한 단계 격화시켜서 네. 왕실만 보존하게 하고 국권은 찬탈하는 예. 뭐 이런 일들이 그거 벌어졌다는 이제 얘기인데요. 국권 침탈 때 그렇게 된 거고요. 네. 근데 고미야는 어떤 사람이길래 대한민제국 궁궐하고 황실 재산까지 관리하게 된 겁니까? 예, 통감이 이토 히로부미의 신임을 한 몸에 받았다. 왜냐하면 고미야의 장인이 이토 히로부미와 같은 조슈번이라고 해서 지금의 야마구치 지역을 네. 뭐 통치했던 그런 영지였다는 거거든요. 거기 출신이어서 이토의 측근이 됐다고 합니다. 이 고미야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이토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뭐 사실상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창덕궁 수리공사가 끝나고 순종이 거처를 옮길 무렵인데 1908년 11월 초에 고미야하고 그 문제의 매국노 형제가 있어요. 이완용과 이윤용 형제가 있는데 이 세 사람이 모종의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네. 당시 이완용은 매국내각의 총리 대신이었고 이완용의 형인 이윤용은 고미야가 차관으로 있던 국내부 대신, 즉 국내부 장관이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종이 이제 아버지하고 떨어져서 격리된 창덕궁에 혼자 살게 됐다. 네네. 매우 우울할 거다라고 하면서 이완용 형제가 이 고미야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자 떨어진 순종한테 뭐 소일거리 될 것이 없겠냐라고 물으니까 고미야가 그러냐. 그러면 창덕궁 내에 동물원과 식물원 그리고 박물관을 조성하면 어떠냐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완용 형제가 제안한 지 단 이틀 만에 고미야가 동식물원과 박물관 설립 계획을 제안해버린 겁니다. 남이 나라 궁에 예. 동물원을 만들고 식물원 만들고 그런 계획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사실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창경궁 사실 위서 깊은 궁궐이지 않습니까? 네. 원래 그 세종이 상왕인 태종을 위해서 만든 그 궁궐인데 성종 때는 또 이 데뷔 전에 세 여자분 어른이 계셨어요. 세조의 분인 정의왕 왕후하고 그다음에 성종의 어머니인 유명한 그 인수대비 그다음에 예종의 계비인 안순왕후를 모시려고 이제 수리를 했던 그런 궁궐이거든요. 그런데 이후에도 불에 뭐 많이 나고 그랬지만 수리를 거듭하고 그다음에 국왕과 왕가의 출입이 잦았고 그래도 비교적 잘 관리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문신들하고 뭔가 정치를 뭐 논하고 역사서를 뭐 강론하고 그랬던 곳이기도 하고 경내가 비교적 잘 정돈되고 건물들도 잘 수리 보존이 잘 되었다라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국권 침탈 직전에 험한 꼴을 당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일제 강점기의 경성 안내서를 보면 경성 박물관 및 동식물원은 최초로는 이토 히로부미가 이완가의 오락을 겸하고 공중의 관람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계획했다라는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박물관 설립을 총괄했던 스에마스라는 자는 박물관은 원래 이완가 순종 일가의 취미를 공급하고 조선의 고미술을 수집하려는 희망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무슨 뭐 선정을 베푸듯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아까 얘기했던 조성을 주도했던 고미야가 아주 자랑스럽게 너스레를 떠는데요. 예. 이완용 형제가 나한테 뭐 좀 순종 소일거리 없냐고 해서 내가
뭐 박물관 뭐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만들면 어떠냐고 했더니 너무너무 기뻐하더라. 그러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너스레를 떨었다 이런 그 기록이 있어요. 참 순종이 적적할까 걱정이 돼서 재미있는 소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뭐 박물관이나 동식물원을 만들어줬다. 딴 생각 품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1908년 봄부터 9년부터 창경궁에는 이제 경성에서 원래 그 사립 동물원을 경영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대요. 예. 그 사람이 유한성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동물, 그러니까 곰, 원숭이, 낙타, 사슴, 공작, 타조, 앵무새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동물원을 만들었고 그리고 유한성이라는 사람을 아예 직원으로 채용했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인 자작 이 주동이 돼가지고 네네. 동시에 또 식물원을 만들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 어렸을 때 기억도 그렇지만 창경궁이라고 안 불렀어요. 그렇죠. 창경원이라고 했거든요. 그게 이제 시초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원래 그 창경궁이 창경원으로 아예 격화된 것은 공식적으로 된 것은 1911년인데요. 네. 그 이미 1909년 11월 1일부터 박물관과 동식물원을 합해서 창경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동원이라 그래가지고 창덕궁을 기준으로 해서 동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동원의 원자하고 창경궁이 있었으니까 창경자하고 창경원으로 이제 했다라는 거고 창경궁의 모든 정각에 전시품들을 진열을 했고 뭐 그런데요. 사실 당시에 박물관을 세우긴 했는데 정식 명칭은 지금도 확실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요? 네, 대한제국 제실박물관이었다라는 뭐 기록도 이렇게 좀 신문에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네. 공식적인 기록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창덕궁 박물관이라든가 창경궁 박물관이라든가 뭐 하는데 그래도 이제 대한제국 제실박물관이 그래도 좀 제일 나은 그런 명칭이어서 그렇게 부른다 그럽니다. 그럼 그 박물관에는 어떤 유물을 보관했습니까? 이 전국에 뭐 여기서 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는 이 전국 각지에 도굴꾼이 득세하고 있었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개성과 강화도 같은 경우는 고려의 어떤 왕족과 귀족들이 살았던 곳이잖아요. 네. 그 무덤을 일본인들이 백주에 총칼을 들이대고 마구 파헤치고 고려자기하고 고려시대 유물을 뭐 경쟁적으로 수중에 넣었거든요. 어떤 경우는 막 파내가지고 흙이 잔뜩 묻어있는 채로 신문지에 쌓여가지고 아주 현장 매매가 되는 아주 생생한 그런 모습도 보였다라는 거고 문제는 이러한 도굴품들을 막 문을 열었던 제실박물관이 사들였다라는 겁니다. 궁에 만든 박물관이 도굴품을 사들여가지고 거기서 전시를 해요? 뭐 그렇게 된 거죠. 그럼 뭐 어쨌든 간에 원래는 세키노 다다시 같은 일본 학자는 그 당시에 도굴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박물관을 설립했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것은 아니고요. 이 박물관이 세워져서 또 앞장서서 도굴품들을 막 사들이니까 오히려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던 많은 유산이 파괴됐다라는 견해가 있거든요. 그것도 일본인이 얘기를 한 건데 의친왕의 고문인 일본인 사토 히로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박물관이 오히려 물건의 가격을 올리고 도구를 조장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왜? 사들였으니까. 네, 박물관이 비싸게 만약에 돈 주고 사들이면은 계속 도구를 더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1908년 이후에 4년 동안 12,000여 점의 소장품을 확보를 했는데요. 당시에 고려자기 값이 한 뭐 대략 5원에서 20원 뭐 사이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청자, 포도, 동자문, 표지박 모양 병이 있어요. 그 예. 국립중앙박물관이 지금 갖고 있는데 그거는 곤도 사고로라는 골도품 업체에서 이제 샀는데요. 무려 950원의 고가에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돈으로 따지면은 뭐 누가 계산했던데 한 10억 원 가량 된다는데 뭐 확실치는 않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20원 정도의 거래가 되던 것을 450배가 넘게 비싼 가격으로 사들였다. 그렇죠. 이게 폭리죠. 그리고 이 동시에 곤도라는 자한테 사들인 청자, 상감, 모란, 국함은 참외 모양 병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알아요. 이거가 이제 되게 좀 싼, 950원보다는 싸지만 150원이니까 뭐 상당히 비싼 거죠. 이것도. 이거는 이제 훗날 국보가 된 그런 그 지정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곤도라든가 이런 뭐 아유가이라는 또 이 중개상이 있거든요. 떼돈을 벌었다, 폭리를 취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고려자기만 이런 식으로 사들인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불상 같은 유물도 옛 절터에서 무단 반출한 경우가 태반이죠. 그러니까 이 제실박물관이 구입한 유물 중에 1912년 그때는 이완가 박물관이라고 했지만 가지야마 요시히데라는 사람한테 이
산 게 있어요. 그 당시 돈으로 2,600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사들인 게 바로 국보 83호 방가사회상입니다. 그 지금으로 치면 한 30억 원 정도 된다는 건데 이 외에도 뭐 금속품이라든가 옥석류 이런 삼국시대 조각상 뭐 이런 것들을 뭐 다 구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 이거를 그렇게 사들여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국보로 지정해서 보존할 수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호가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고려자기는 물론이거니와 불상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실 그 국보 83호 78호 방가사회상은 국보 중에 국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정확한 출토 지점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이 삼국시대 것이다 그래서 물론 신라 거다 백제 거다 말들은 예. 많고 뭐 어느 거는 뭐 신라께 맞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정확한 그 이 출처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추측만 할 뿐인데 이것은 뭐냐? 근본을 모르는 문화유산이 된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되게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예전에 설명해 주신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문화유산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출토가 됐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주민등록 같은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출처 예. 지점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걸 전혀 배경을 모른 상태에서 우리가 그냥 방가사유산 그 자체의 예술성이나 이런 것들 문화재적 가치로만 지금 평가하고 추정을 있다. 할 뿐이죠. 예, 그 되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좀 슬픈 일이네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순정의 소일거리로 만든 게 창경원이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럼 일반에 당시에도 공개가 됐습니까? 아니면 언제쯤 공개가 됐어요? 그래도 이제 순종이 뭐 물론 순종이 소일거리를 만들었지만 순종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부터 명군은 백성과 즐거움을 함께 나눴다라고 하면서 진귀한 동식물과 문화유물들을 백성과 즐기고 싶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종실록을 봐도 이 군중들한테 관람시키도록 하라라는 순종이 지시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그것까지 조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엄청난 거금을 들고 샀다고 네. 했잖아요, 박물관이. 그 돈은 어떻게? 그건 이제 이 왕가 돈이죠. 홍간부나 뭐 네, 그렇죠. 왕가의 예산이 왕가 배정된 그 있는 예산으로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일본이 그렇게까지 왕가 예산을 많이 줬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일본이 준 게 아니죠. 우리가 우리 손으로 산 거예요? 그렇죠. 제실박물관이라는 게 황실 대한제국 황실 그 일본인들이 다 관리했다면서요? 자금이나 이런 것도. 그 나중 얘기고 그 당시 제실박물관 자체는 그래도 만들기는 일본인이 만들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 돈으로 많이 샀겠죠. 그렇게 했겠죠. 돈은 우리 돈으로 되고 자기네들 멋대로 하고. 그렇죠. 참 이해가 안 되는데요. 뭐 방금 전에 이제 순종이 그나마 네. 그래도 백성들을 위해서 공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뭐 성군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백성을 위한 왕이었네요. 그래도 뭐 명색이 임금인데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왜 있겠습니까? 있었겠죠. 네. 그러나 일제의 속셈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군거를 개방함으로써 대한제국과 황실의 위상이 추락되고 또 황제가 더 이상 존경과 위엄이 아니다. 그렇죠. 대상이 아니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제 그 창경궁의 동식물원 박물관을 조성한 거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창경궁은 매주 목요일은 순종에게만 허락이 되고 그 외의 요일은 이제 뭐 일반에 개방이 됐습니다. 그러다 이제 일제강점기에는 이왕가 박물관이라고 이제 격화가 되죠. 이왕가 박물관, 이왕가가 뭡니까 이게? 뭐 그렇죠. 이게 뭐 다 아시겠지만 순종 황제를 이제 경술 국치 때 일본 천황보다 낮은 신분으로 격하하면서 이왕이라고 호칭을 불러온 거잖아요. 그래서 왕이라는 명칭도 나라를 다스리는 군주가 아니라 그저 신분상의 명칭이었고 그래서 뭐 이 대한민국 제국의 황족은 일본 천황의 어떤로부터 왕족 공족으로 이제 격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황실과 귀족의 신분제 속에 편입이 돼서 일본의 뭐 왕족 공족으로 대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박물관의 역사가 참 가슴 아프게 시작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뭐 가슴이 아픈데요. 그 뿌리를 아직까지도 좀 헷갈려 하거든요. 그 고궁박물관이 어떻게 보면 그 뿌리를 계승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거에 대한 확실한 그런 뭐 근거가 없어갖고 나중에 국립박물관하고 통합이 되는 바람에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뿌리도 좀 찾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좀 치욕스러운 역사지만 뿌리가 그렇죠. 그런 것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기록을 남겨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이런 것까지도 기록을 남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 어린 시절에 창경원을 갔다 기억이 많이 있는데 갔다 많은 왔죠. 분들이 네. 아마 그러셨던 네. 것 같아요. 그 아픈 역사가 숨겨져 있는 곳이다라는 걸 오늘 좀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흔적의 역사 경향신문 이규환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